네, 안녕하세요. 2022년 서울시 사회적 고립지원 3차 포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시 복지재단의 지역공동체팀의 백명희 사회복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1년 3월에 포럼을 시작한 이래 2021년은 총 4회 그리고 2022년은 총 3회 그래서 오늘은 그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포럼인데요. 이렇게 포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이렇게 소통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반갑고 그렇습니다. 2022년 3차 포럼은 저희가 포럼을 시작하고 기획할 때부터 꼭 한 번은 해보고 싶었던 주제이거든요. 이미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사회적 고립지원 대응에 대해서 서울 시민의 관점으로 오늘 진행이 되는 만큼 저희와 같은 기대를 갖고 끝까지 여러분들도 함께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벌써 150분 정도가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사전 저희 신청에서는 한 450분 정도 신청해 주셨거든요. 네, 이분들 빨리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 그럼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저희 서울시 복지재단의 김상철 대표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 복지재단 대표이사 김상철입니다. 서울시 사회적 고립지원 3차 포럼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 서울시 고립지원 포럼은 사회적 고립, 새로운 위험에 대한 대응이라는 주제로 총 3회 예정되었고 오늘은 그 대미를 장식하는 자리입니다. 앞선 지난 1차, 2차 연구자 및 현장 실천과의 관점으로 사회적 고립 대응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3차 포럼은 사회적 고립 대응이 충분한가에 대한 서울 시민의 관점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현재 서울시의 정책과 실천 지원이 충분한지 들어보는 시간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공급자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과 지원 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히 논의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2년간 진행된 사회적 고립 지원 포럼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시의성도 높고 관심도 많은 포럼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도 사회적 고립과 관련해서 더욱 필요한 주제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사회적 고립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요. 무엇보다 연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관심도가 높았던 한 해의 포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생각에는 아마 이 사회적 고립이라는 주제가 시민들에게까지 다가가기에는 약간 다소 부정적인 면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건 사회적 고립이라는 상황이 특정 누구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인식이나 혹시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년 남짓 포럼을 진행하고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건요. 사회적 고립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경험인 것 같고요. 홀로 사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경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산다고 모두가 사회적 고립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더 필요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포럼과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생각하게 됐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회적 고립에 관련된 경험을 공유해 주시는 두 분의 발표자와 관련 생각을 공유해 주시는 시민대표 네 분의 발표가 특정 얘기가 아니라 나일 수도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어느 발표자보다 더 용기 있게 나와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들으시는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럼 일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홀로 사는 삶의 경험을 함께 혼자 사는 삶으로 변화하신 두 분의 경험 공유와
역시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의 시민대표 네 분이서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요. 이어서 질의응답을 하면 오늘의 포럼이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만 더 안내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사전 신청을 받을 때 항상 많은 질문들을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너무나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분들께 저희가 약속한 대로 오늘 아침에 기프티콘 보내드렸거든요. 항상 늘 포럼에 미리 신청해 주시고 의견 남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되는 포럼에서도 혹시 의견 있으시거나 뭐 생각을 나누시고 싶은 분들, 그 다음에 질문 같은 것들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저희 경험 공유 첫 번째 발표자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채팅창에도 어떤 분이 남겨주셨던데요. 안 무서운 회사의 대표이십니다. 안 무서운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네, 자칭 탈은둔 고수이신 유승규 대표님께서 앞에 경험 공유를 해주실 텐데요. 청년들의 고립 그리고 밖을 나서지 못하는 그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거고요. 유승규 대표님 스스로도 5년 동안 밖을 나오지 못했던 그 경험을 이 자리에서 좀 나눠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경험이 은둔 청년들의 삶을 지원하게 되는 지금의 상황까지 되셨는지 그 얘기를 지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자리에서 다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안 무서운 회사의 대표 맡고 있는 유승규라고 합니다. 안 무서운 회사라는 이름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올해 창업을 했어요. 올해 2월에. 근데 그때 엄청나게 많은 그 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이름을 뭘로 할 것이냐.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멋있는 영어 이름들도 막 짓고 그랬었는데 좀 가닥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회사가 뭐 중요하냐, 그냥 회사 안 무서우면 그만 아니냐. 사람들이 뭐 세상이 좀 무섭고 두려워서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하는데 뭐 회사 이름이 뭐가 중요하냐, 안 무서운 회사나 하자. 그렇게 해서 짓게 됐고요. 현재 은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제가 발표 시작하면 되겠죠. 네. 이제 평소에는 이제 강의를 좀 많이 나갈 때가 많은데 제 얘기를 오랜만에 또 하는 자리인 것 같아서 저도 되게 재밌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회사를 소개를 드리면요. 이제 은둔 상태에 놓여 있는 친구들이 오랫동안 많게는 진짜 10년, 20년도 있고요. 그렇게 은둔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은둔 이전에는 괜찮았더라도 사회적인 관계 스킬이나 하다못해 씻는 방법, 요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퇴화가 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살면서 저희 하우스에 상주하는 스태프들 포함해서 전부 다 과거의 은둔 경험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내 고민을 이야기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단체랑 협력하고 있는데 이제 연극이나 음원 제작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행사 말미에도 저희가 만든 것들 하나 정도는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또 유튜브에 시청하신다 그래서 이게 누적 관객이 500명 정도 되시는데 아직 못 보신 분이 훨씬 많으실 것 같아요. 내년에 하는 행사 때는 좀 초대를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뒤에 좀 설명드릴 저희가 양성하고 있는 피어 멘토 그룹인데요. 은둔고수라고 하는 네이밍을 쓰고 있어요. 그 그룹들이랑 함께 이제 어떤 기업들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은둔 대상자들이 있다면 저희가 정서 지원 파트로 들어가서 아무래도 이제 은둔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탈률이 좀 높아요. 중간에 좀 드랍을 한다던가 다시 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던가 그럴 때 이제 은둔을 경험했던 선배들, 은둔 고수분들이 양성된 은둔 고수분들이 저희랑 같이 사업을 임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도 지금 한 3분 정도는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은둔 고수 양성 사업인데
은둔도 스펙이다라는 슬로건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뭐 이 계통에 지원이 많거나 이렇게 안정적으로 활용을 처가 정해져 있진 않지만 그래도 양성된 분들은 쉐어하우스의 매니저 역할을 한다던가 뭐 아니면은 이제 흔히 이바쇼라고 일본에서는 많이 하는데 이제 안전 공간 뭔가 그런 곳에 매니저 역할도 하고 아니면 부모님들 협회가 또 계세요. 은둔형 외톨이 부모 협회가 계시는데 부모님들 대상 교육이나 아니면 전문가 대상 보수 교육 같은 것들도 이렇게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단하게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이렇게 뭐 활동하고 있고요. 뭐 저희가 이렇게 막 큰 돈이 있어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아니고 거의 다 열심히 공모를 해가지고 매년 이어가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 경험을 좀 나누려고 왔죠. 네, 뭐 이런 열심히 방송에도 출연하고 있고요. 하나 홍보 드리면 10월 23일 날 이제 그 SBS 스페셜에 또 2부작으로 은둔 고립에 관련된 특집이 나가요. 저희 하우스 멤버들도 많이 출연했고 저희 프로그램 참여자분들이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프로그램인데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저 사진을 보시다시피 굉장히 개구장이었고요. 또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어렸을 때 흔히 이제 공부방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수학학원, 영어학원 이런 데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렸을 때 그 외국에서 의학 공부를 하시느라고 멀리 떨어져 계셨고 그 공백을 또 어머니가 메꾸시느라고 일을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할머니랑 많이 있는 시간이었죠. 근데 그런 시간 동안 어쨌든 할아버지 할머니만으로는 좀 힘드니까 공부방에 좀 저를 맡기셨습니다. 근데 또 운이 좋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 만난 선생님 내외분 두 분이 다 연극을 하시던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연극은 약간 좀 저항의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연극을 배우고 뭐 어느 무대에든 나갈 때 제일 먼저 손드는 그런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반골 기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뭔가 비판적인 사고들이 이렇게 잘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거의 15년 전 뭐 이럴 때 생각해 보면은 막 게임 하는 게 굉장히 안 좋게 비춰지던 시대였어요. 그때 생각해 보면은 뭐 게임은 나쁜 거야 뭐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동화책 같은 것들 중에도 실제로 좀 깜짝 놀랐는데 그때 당시에 게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게임을 너무 열심히 하면 그 당시에는 욕을 먹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이 다 나쁘게 보이니까. 그래서 나아가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튜브라는 게 존재는 했지만 그렇게 인기가 없던 시절이었을 거예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게임하고 뭔가 이런 인터넷의 커뮤니티를 직업화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엄청 하고 자랐어요. 근데 아무도 그걸 이해해주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배경상. 얼마나 제가 열심히 했었냐면요. 네. 단적인 예시로 이 사진이 제가 한 20살, 19살 때 사진인데 그러니까 청소년기 때부터 흔히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정모라고 하죠. 오프라인 정모를 제가 막 남녀 상관할 거 없이 다 꼬셔서 모아서 진행했을 만큼 이 활동에 진심이었어요. 이 당시에 활동했던 온라인 카페들도 아직 남아있는데 거기 회의록이 지금 제가 회사에서 쓰는 회의록보다 훨씬 더 제대로 된 회의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정이 있었던 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받기는 어려웠었죠. 실제로 이제 저 당시에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1박 2일 놀러 가는 거 부모님들이 더 말리셨고 그래서 한 16살 친구가 기억이 나는데 그 친구가 오고 싶은데 부모님이 도저히 설득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이랑 통화를 해서 설득까지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은 지금도 10년째 알고 지내고 있고 그 부모님도 저를 계속 기억해주고 계셔서 가끔 통화로 어깨 넘어서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열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은둔이나 고립 이런 거는 제가 평생 안 할 줄 알았죠. 여러분들 조금 더 자기 변호를 하겠습니다. 좀 아시는 인물들일 거예요. 뭐 백종원 선생님도 계시고 뭐 슈카월드 유튜버도 계시고 한데 공통점이 뭐냐면 꽤 유명한 게임의 약간 길드 마스터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격대장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 그
대단한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게임에서부터도 두각을 좀 나타냈다. 이렇게 조금 자기 변호를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일리 있는 말이에요. 관련 콘텐츠들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근데 제가 20살 때부터 갑자기 이제 은둔 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배경에 따라서 뭔가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이고 대학에 가는 친구도 생기고 그런데 드디어 터질 게 터진 거죠. 아버지도 다시 가정으로 복귀했고 아버지 결국 의사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못마땅하겠습니까? 뭔가 게임 뭔가 와닿지도 않는데 쟤는 도대체 뭘 하는 거지? 밤새도록. 지금은 좀 억울하기도 해요. 지금은 밤새도록 게임을 하는 친구를 부모님이 밀어주시더라고요. 프로게이머 하라고. 그러니까 시대가 완전히 변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래서 뭐랄까요?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하는 건 모두 다 쓸모없는 일이고 나는 사회적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수많은 비판들을 버텨오다 20살 때쯤 그래 내가 잘못 살았다 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순간 은둔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난 잘못 살았구나. 진짜 게으르고 난 쓰레기야. 그렇게 활동적이었던 사람이 항상 동아리에서 막 회장 이런 거 하던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군대 가기 직전까지 은둔을 해요. 23살. 거의 한 3년 정도 은둔을 합니다. 군대 가기 전날까지 고립돼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군대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이 계기로 다시 한번 해보자 하고 전역 사진입니다. 저게 병장이에요. 전역했습니다. 전역을 하고 나서 그래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하고 대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또 은둔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에 있었어요. 계속. 왜 그러지? 근데 생각해보면 전역만 했을 뿐 저를 억누르던 그 사회 분위기와 가정의 분위기는 전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그 환경에 노출되니까 다시 한번 은둔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위기였었는데 그러니까 비슷한 예시가 있어요. 이제 저희가 창업한 안무선 회사의 전신 같은 개념이 있거든요. K2 인터내셔널 코리아라고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은둔형 외톨이 상태를 지원하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이제 회장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본 요코하마 본사에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원래 요트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대륙 횡단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달 정도 걸리다 보니까 일반 청년들이 참여를 못해서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했대요. 근데 한 달 동안 요트에서 공동생활을 한 거죠. 뭐 누구는 뭐 낚시하고 누구는 뭐 빨래도 하고 이런 각자의 역할들을 맡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좋다, 이 프로그램 계속 해야겠다 고 생각했는데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다시 리셋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생활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환경이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이제 좀 캐치를 하시고 계속 사업을 이어가고 계신데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도 집에 돌아오니까 어쨌든 리셋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이거 제가 영상을 전공해서 예술대에서 이제 했던 드라마 시간이었는데 요거를 열심히 찍고 있었어요. 굉장히 위기 상태였거든요. 그때 다시 은둔으로 갈랑말랑. 근데 열심히 찍고 나서 어떤 한 친구가 정리를 하는데 저한테 그런 겁니다. 근데 왜 고민을 얘기를 안 하세요? 왜 이렇게 비밀스러우세요? 근데 제가 그때 엄청 화를 냈어요. 왜냐면 저는 항상 회장 같은 거 했었고 그래도 활발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내가 무슨 내 고민을 얘기를 안 해. 난 엄청 고민 잘 얘기하는데 막 하면서 버럭 화를 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 방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고 나는 사회에서 멋진 모습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계기로 학교를 좀 쉬게 됩니다. 왜냐면 위기였어요. 결국 터질 게 터졌거든요. 그 다음부터 상담센터 다니면서 막 약도 먹었고요. 정말 치매 환자처럼 제 상황을 극복해보기 위해서 막 포스트잇도 이렇게 막 붙여서 다짐도 하고 그랬어요. 습관을 바꾸는 책도 한 권을 전부 다 통째로 필사해서 읽을 정도로 열심히 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안 되더라고요. 터질 게 터져서 두 번째 은둔이 돼서 아까 보여드린 이 사진처럼 계속 이런 삶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몇십 번은 반복됐을 거예요. 다시 다 치웠다가 저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수많은 시간 동안 은둔을 했다는 거죠.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에 여름에 창문을 열었는데 다음에 창문을 한 번 더 열었다고 생각했는데 겨울이 돼서 눈이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눈이 내리고 있지? 뭔가 억울하다. 왜 나는 이 시간 동안 계속 이러고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딱딱했어요. 이건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내 문제. 얼마나 간절했냐면 너무 답답해서 이제 영화에서 힌트를 얻고 싶었어요. 위로를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흔들리는 도쿄라고, 왼쪽은 봉준호 감독의 작품이고요. 오른쪽은 김시표륙인데 둘 다 히키코모리를 어떤 이제 주제로 한 영화예요. 주인공들이 벗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펑펑 울었어요. 아, 난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렇게 시간은 계속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뭐랄까요? 약간 우리나라에는 이런 걸 도와주는 사람이 없나? 아, 그리고 나도 어쩌면 히키코모리 이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지금까지. 뭔가 히키코모리 하면 나쁜 뭔가 오타쿠 같은 그런 이미지만 떠올랐거든요. 나는 그런 거 아니야. 난 얼마나 활발한데. 그래서 처음으로 히키코모리라는 걸 검색해봤어요. 그랬더니 막 논문이 있더라고, 외국에. 아, 이 외국엔 이런 단체가 있구나. 우리나라에는 없나 보다. 근데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약간 그 전신 같은 그 K2 인터내셔널에 지원을 받게 돼요. 너무 따뜻하게 홈페이지에서 저렇게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가면 도움 받을 수 있겠다 하고 제가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 내가 지금 20살 때부터 27살 때까지 계속 이걸 반복하고 있는데, 아, 이거 어쩌면 원래 혼자 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 계속 혼자 하려고 내가 발버둥 쳤지만 그게 원래 힘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그래서 잘 또 극복을 해서 K2에서 한 1년 동안 지원받고 2년 동안 직원으로 또 재직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근데 또 작년에 회사가 폐업했다 그랬잖아요. 아, 겨우 용기 내서 내가 사회에 나왔는데 이제 회사가 없어져 버렸네. 다시 내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아, 사회적 기준으로 봤을 땐 여전히 내 스펙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 유레카 깨달음이 계속 저에게 자극을 줬습니다. 같은 회사 동료들이 K2의 직원들이었어요. 야, 우리 이렇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창업해보자. 이렇게 손을 좀 내밀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옛날보다 상황은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항상 책임져야 될 것도 늘어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좋은 옵션이 생긴 거죠. 아, 이거 혼자 하지 말자. 좀 도움을 요청하자. 힘들면. 저 어렸을 때 장손으로도 자랐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그 도움을 요청하는 게 어려웠고, 뭔가 내가 좀 더 멋있어 보여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컸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연한 사고를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우스 멤버들이랑 아주 재밌게 지내고 있고, 아, 참 경영하는 게 참 어렵긴 한데 그래도 이 친구들이랑 더 잘 지내고 이 소중한 보금자리가 또 누구에게 폐업이라는 슬픔을 안겨주고 싶지 않아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뭐 강의를 나가든 어떤 세미나를 가든 막 물어보세요. 그래서 은둔형 툴이 자립의 기준이 뭐예요? 뭐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자립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좀 되게 근본적인 얘기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진정한 자립이란 내가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도와줄 사람도 꼭 있어야 되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자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일본 자료인데 일본의 이제 히키코모리 지원의 역사가 한 30년 돼요. 일본은 청년 지원 입고로 히키코모리 지원이라고 할 만큼 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히키코모리 숫자가 줄고 있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효용성은 조금 애매하지만 어쨌든 지원이 많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 민간 단체가 뭐 1000개에 육박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몸담았던 K2라는 회사의 그 일본 요코하마 네기시 역에 이제 지부가 있는데 거기에 지도예요. 무슨 관광 지도 같죠? 이 45개 사업장 전부가 어떤 히키코모리 상태의 자립을 돕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어떤 뭐 신문사, 유치원, 뭐 빵집, 오코노미야끼집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어쨌든 지원의 효용성은 잘 모르겠지만 도움을 요청하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곳들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죠. 아, 내가 히키코모리 상태일 땐 여기다 연락이라 해볼까? 근데 예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게 자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청년 포털이나 뭐 이런 사이트들은
스펙업을 하려는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사이트지만 저는 한 번도 가입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거기에는 내가 나 같은 사람을 별로 지원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시들을 좀 보여드렸고요. 이거는 작년에 K2에서 처음으로 서울시 은둔 청년 지원 발굴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했을 때 데이터예요. 제가 20살 때 은둔 처음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은둔을 처음으로 시작한 연령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20살의 그래프가 누가 봐도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로 좀 해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인터뷰를 해보니까 20살의 현상이 드러났을 뿐 사실은 저처럼 10대 때부터 어떠한 뭐 자아 실현의 욕구 아니면 뭐 가족의 이슈 아니면 왕따 뭐 정말 말도 못하는 수많은 이슈들로 그 전조 증상들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사람의 데이터도 한 절반 정도 돼요. 뭐 이건 일본의 자료인데요. 뭐 정리하면은 뭐 고령화되고 있고 8050 세대가 그 8050 세대의 개념이 이제 80대 노부모가 50대 자녀를 계속 부양하다가 그러니까 히키코모리 상태의 자녀를 계속 부양하다가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도 같이 공멸한다. 아무런 생활 스킬도 없고 뭣도 없으니 이렇게 뭐 이제 고독사 하는 이런 개념이 2010년에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202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일본은 9060 세대가 됐겠죠.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전 세대에 걸쳐서 히키코모리 인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최근 자료인데 25세부터 은둔을 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 1인당 경제적 비용이 15억 원이래요. 근데 전 여기다 좀 더 살을 붙이고 싶어요. 그럼 히키코모리 인구가 100만 명이면은 곱하기 100 하면 100만 하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만약에 100만 명이라면 그들의 가족의 숫자까지 합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도 같이 고립되거든요.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적 기조상 그 부모님들도 부모 사회에서 고립돼요. 자녀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 이슈가 왜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드러나지가 않냐면 당사자도 저처럼 아 이건 내 문제야 라고 생각하고 부모들도 아 이런 건 치부지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곱하기 몇은 해야 될 겁니다. 실제로 이거는 뭐 몇 개 없던 단체들 좀 사업을 그래도 좀 해온 단체들의 뭐 지원 사업 정원 대비 지원율인데요. 초과 달성해요. 항상 몇 배수 초과 달성합니다. 근데 이건 약간 공적 지원 체계에서 모집했을 때 이렇고요. 자 이제 한국 은둔형 외톨이 추정 인구가 뭐 13만 명이다, 뭐 30만 명이다, 뭐 자료들은 다 다양한데 다 추정치거든요. 뭐 건강보험료로 추정한다던가. 그런데 오른쪽에 이제 아까 제가 홍보드렸던 SBS 스페셜 곰손 카페 얘기가 나와요. 요게 이제 700명이 지원했대요. 5명 모집에. 우리 흔히 상상하잖아요. 은둔형 외톨이 상태의 친구들이 걔네들 못하러 도와줘. 걔네 어차피 게으른 애들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애들 뭐하러 도와줘가 아니라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청년 지원은 일을 하려는 사람, 좀 뭐라도 해보려는 사람의 지원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나한테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았던 거예요. 근데 이 곰손 카페가 왜 지원율이 높았냐면요. 일단 모집 경로부터 달랐어요. 정말 DC 인사이드, 당근마켓, 알바천국 이렇게 당사자의 경로에서 홍보했고요. 그리고 일하는 방식도 곰손 카페잖아요. 포스터 자세히 보시면 자그마한 창문에서 손만 나와요. 손만. 그러니까 내가 대인기피증이 있어도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래 이런 거라면 나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겠어 라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지원을 좀 받은 지 좀 된 그리고 은둔고수분들 뭐 이런 스펙트럼으로 조사한 자료인데요. 왜냐면 저는 이제 은둔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자료는 잘 안 믿어요. 왜냐면 저도 은둔하고 있었던 당시에 시야가 너무 좁아서 그때 저한테 뭐 필요하냐고 했으면 취업이요 이랬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가족과 소통 상태가 어떠냐 물어봤는데 뭔가 언제라도 은둔 상태에 들어갈 것 같은 불안을 느낀대요. 지금도. 그리고 지금 내가 느끼는 불안에도 가족이 미치는 영향이 크대요. 좀 안타깝죠. 뭐 그래서 공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가족과 분리도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좀 제가 정리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은둔을 하게 된 요인은 진짜 다양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은 활발했던 사람도 있고 아니면 해외 유학 생활을 하다가 고립된 사람도 있고 왕따도 있고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조금 창의력을 키울 때가 아닌가 싶어요. 30년 전, 뭐 한 20년 전 생각해보면 프로게이머 한다 그러면 다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SKT의 페이커 선수는 손흥민 선수보다 돈을 많이 벌죠. 엄마가 맨날 그랬죠. 야, 게임하면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집이 나오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그리고 옛날에 피규어 좋아한다 그러면 다 놀림받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아니죠. 그런 친구 있으면 되게 재밌단 말이에요. 성덕이라고 하죠. 막 덕후들도 막 성공한 덕후 이렇게 부르는 용어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같이 공동생활을 한 4년째 하고 있으면서 느낀 게 제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아, 이 친구들이 참 쓸모가 많다 이런 생각 엄청 많이 합니다. 오히려 밖에 있는 어른들보다 얘네가 난데? 이런 생각을 저는 엄청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사업했던 사업 중에는 진짜 상당한 숫자가 소위 말하는 명문대 스카이를 졸업하고 은둔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 스펙으로 봐도 굉장히 쓸모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개인적인 덕후적인 기질이 발달해서 그게 좀 비주류였던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 제가 기억에 제일 남았던 친구는 옛날 고문서를 다 해독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국회 도서관에서 이만큼의 자료를 받아와가지고 한자인데 다 읽더라고요. 근데 부모님은 그런 거 쓸데없다고 인정을 안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비트코인인 것 같아요. 물론 비트코인이 뭐 시대가 올지 안 올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걸 논하자는 게 아니라 조금 우리가 창의력을 키웠으면 좋겠어요. 요새 그런 말 많이 나오죠. 뭐 영끌족 많이 나오죠. 저는 반대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영끌 하는 거 너무 위험하죠. 근데 반대로 너무 그렇게 세상을 무섭게 브랜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럼 영끌족을 막 그렇게 우리가 막 방송을 하면 괜찮아질까요? 저희 회사에도 단 한 명도 제가 은둔 위기인 것 같은데요 라면서 찾아오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20년째 은둔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도박센터도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도박센터도 한 1억, 3억 잃고 온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섭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영끌 할 수도 있지, 괜찮아. 그 뒤에 뭐 우리가 갚아줄 게는 아니지만 다시 갚는 방법은 이런 방법들이 있어 라고 조금 친절하게 말해줄 수 있는 어른들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래야지 고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이제 왼쪽이 쓰레기장 옛날 방이죠. 이제 가족의 자료도 가져온 이유가, 그리고 제가 공동생활 프로그램 운영한 이유가 아버지가 좀 엄했고, 아버지가 뭐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저랑은 별로 유대감이 없어요. 저 쓰레기장 방에도 보면요 수많은 페트병이 사실 소변통입니다. 저는 그 화장실 갈 힘도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소변통을 샀어요, 실제로. 왜냐면 저한테 그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소변통을 사지 뭐. 소변통 팔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저걸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도움을 요청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재밌게, 야, 나 이번 제가 내일 모레가 생일인데 생일날 나 요강 하나만 사주면 안 되냐? 이렇게 제 자신을 좀 드러낼 수 있게 됐고, 그렇게 얘기해도 또 저를 믿어주는 동료들은 되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혹시나 이걸 보고도 이럴 수 있어요, 누군가는. 내가 가진 고민은 당신보다 더 심해. 그래서 어디다도 얘기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사실 약간 뭐 범죄랑 경계가 있어서 더 사회적 무리가 될 것 같아서 난 얘기 못 하겠어. 괜찮아요. 누군가는 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뭐 상담센터에서 들어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수치스러운 과거를 일부러 오픈해 드리는 겁니다. 저거 다 소변통이고, 저 지금도 가끔 화장실 가기 귀찮아서 소변통에 소변 봅니다. 이런 고민도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원래 처음에 타이틀 넣잖아요. 근데 이번에 마지막에 타이틀을 넣은 이유가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이제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됐거든요. 창업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1년 열심히 버텨서 직원들 월급 안 밀리고 주고 있는데요. 혹시 저희랑 또 뭔가 재밌는 사업을 같이 꾸려볼 사람들,
아니면은 저희의 행보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저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말로 오늘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승규 대표님 미리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거의 350분 가량이 보고 계신데 미리 생일 축하를 받으셨네요. 네, 발표하시는 한 25분 동안 거의 빨려 들어가면서 내용을 봤던 것 같아요. 보면서 제 스스로 느낀 건, 저 역시도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을 바라볼 때 약간의 선입견이 있었구나. 아까 뭐 게으름이나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약간 그런 생각을 조금 저 스스로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무엇보다 은둔형 외톨이의 삶이 누구보다 삶의 의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가 이렇게 끊기는 순간에 고립을 선택하시게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올 수 있게끔의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저 역시도 많이 반성하고 또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는 사단법인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선의 이정아 대표님이신데요. 파도선은 정신장애인 당사자 인권단체로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중장년 여성으로 정신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고립의 경험 과정을 나누어 주실 이정아 대표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선 대표 이정아입니다. 서울시 사회적 고립 지원 세 번째 포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서서 유승규 대표님 발표를 아주 자세히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고요. 대표님 그 T 뒷부분에 안 무서운 사람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떤 분이실까. 발표를 들으면서 아까 방 사진을 보고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PPT를 보시면서 제가 욕심이 많아서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데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정신장애인들의 고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좀 빠르게 어떤 고립을 겪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절망의 다른 이름이라고 적었거든요.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저는 원래 미술을 전공했고 애니메이션을 만들다가 정신장애가 발병을 했습니다. 병명이 되게 많거든요. 옛날에는 굉장히 무서운 병명이 있었어요. 정신분열증이라고, 스키조플레니아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우울증, 조울증, 정신장애 진단에 들어가는 것 중에 장애인 등록 범주의 진단명이 전 다 있어요. 지금은 조현 정동장애라고 하십니다. 이 정신장애인들의 고립은 약간 일반 사람들하고 약간 다를 수가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고립의 경험들이 있고, 제가 겪었던 고립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저 방 안에 앉아서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게 보이시죠? 제가 증상을 표현한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머리가 아프고 남들한테는 안 보이는 게 보이고 들리지 않는 게 들리고 무엇인가 늘 감시를 하고 그러다 보니 점점 세상과 멀어지게 됐습니다. 이유는 다양해요. 이미 발병하고 난 이후에 증상 자체가 고립을 발생시킵니다. 고립이 되면 증상이 더 심해져요. 세상과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고독하고 그 와중에 건강이 굉장히 악화가 됩니다. 건강이 악화가 되니까 다시 증상이 심해지고 증상이 심해지니까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실업 상태가 계속되고 결과적으로는 폐인이 되죠. 그래서 이 증상은 사실 말로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말로 표현하기 굉장히 어렵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살 시도를 많이 했어요. 자살 시도도 많이 했고 거짓말 안 보태고 눈 뜨는 게 싫고 눈 뜨면 자살 생각밖에 안 해요.
이제 하루에 1000번씩 자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살 시도 후유증도 굉장히 오래 갔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이 분야에서 좀 관계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중증의 정신 장애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사회적 인프라가 없어요. 그래서 치료를 해주겠다고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또 상처를 받고 퇴원하면 트라우마가 되고 살아갈 수 없는 상태에서 이게 단순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상태로 한 10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남들을 다 저는 또 일도 잘하는 편이었는데 이 상황이 되니까 30대 40대를 그냥 저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비자발적 고립이에요. 내가 원해서 고립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출구가 보이지 않는 끝없는 터널 속에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이 일단 되지 않고 저 옆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어느 날 입원되던 날 그 장면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날 저를 입원시켰던 분이 사진을 찍어놨어요. 집은 난장판이 되어 있고 발 디딜 틈이 없고 다 쓰레기가 쌓여 있고 저렇게 가운데 거의 영양실조 상태예요. 벌써 음식을 뭐 먹지 못하고 오랫동안 나오지도 못하고 또 옆에서 옆집에서 시끄러우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경찰이 이전에 방문했지만 경찰이 오시면 무서우니까 가라고 해서 아무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대해서 바로 저 사람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가라 가지고 주제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 전날 강제 입원됐어요. 특별히 무슨 잘못은 안 했거든요. 그냥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프고 옆에 사람이 피곤하긴 했죠. 하지만 민원을 한 사람도 내가 싫어서 민원을 낸 건 아니잖아요. 나를 주변으로 한 저 건물주도 도움이 필요했고요. 옆에 살았던 세입자도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저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립이 지속이 됐고 또 어느 집에서는 쫓겨났어요. 다른 데로 안 되겠다고. 그래서 다른 데로 또 건물주가 나가라고 해서 왜냐하면 밤에 이렇게 잠을 못 자니까 건물을 좀 시끄럽게 소란스럽게 하니까 당연히 그런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다른 게 없었어요. 저렇게 심각해진 사람을 입원시키는 거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저렇게 죽기 직전에 강제 입원이 8번을 겪었습니다. 지옥의 시간들이었어요. 잠깐 어떤 남자분의 뒷모습이 보이죠. 저를 도와줬던 보호자거든요. 저분은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인생에서 기억이 안 난대요. 아까 유 대표님이 가족과 함께 고립된다는 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나를 도우려던 사람도 함께 고립됐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10년 실종되는 동안 나를 도왔던 보호자의 인생도 10년이 실종됐습니다. 퇴원을 하고 집에 돌아와도 아주 단순한 일상생활도 할 수가 없었다. 집안 곳곳에 지저분한 저걸 제가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 상태에 있다가 조금 사람 안에서 활동 좀 하려고 하면 악화가 되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없으니까. 그래서 또 입원됐다가 그렇게 해서 한 청춘을 다 보냈어요. 그게 인권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죽고 싶지만 살고 싶어 유명한 문장이죠. 자살하는 사람들요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떠밀리는 겁니다. 너무 살아있는 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소멸하는 거잖아요. 소멸은 쉬운 게 아니죠. 하지만 죽을 수도 없었던 시간들을 보냈어요. 시도를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문제의식이 있었고 또 그때 동질감을 가진 집단을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바로 저랑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정신장애인이죠. 정신장애인 동료들을
이제 간간히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때 저를 또 도와주었던 보호자죠. 조력자가 도움이 없었다면 살아있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 옆에 저희 정신과 의사거든요. 딱 이제 굉장히 긴 고립의 시간이 있었고, 어쩔 수 없이 또 병원에 강제로라도 가게 되니까 의사를 만나게 되고, 저 의사 선생님도 한 10년 정도 관계 맺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 때 딱 두 사람만 이제 소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간간히 연락하던 보호자, 병원을 나오면은 뭐 저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게 뭐였냐면, 자살 충동이죠. 제가 한강에 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강에 간 적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충동이 일어날 때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생각하라고. 그래서 나한테 전화를 해라. 새벽에라도 전화를 해라.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든, 거기 한강이든 다림이든 약이라도 지고 있다면 그 삼키기 마지막 순간에, 행동을 하기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자기를 기억하라고 세뇌를 하듯이 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서적인 지지죠. 그리고 관계 맺기가 되고, 실질적으로 또 저희 보호자였던 그분께서 경제적 도움도 주셨습니다. 그런 정서적 지지와 경제적 도움이 굉장히 중요했고, 결과적으로 이제 서서히 인권운동을 하면서 사회활동을 하게 됐어요. 예, 회복은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냥 숨만 쉬고 눈만 뜨고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실제로 일하지 못했을 때 증상의 악화가 반복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전에는 말도 잘 못했어요. 아까도 치매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조현증을 잘 모르세요. 조현병을 잘 모르십니다. 그냥 편견만 되게 많으세요. 사람은 너무 다르고, 저 당시에 가장 심했을 때 생각하면 내 자신이 거의 치매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방향 감각도 없고 시간도 잘 몰랐거든요. 너무 다른 세상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여전히 증상이 있지만, 증상이 상징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20년 이상 지나서야 이제 그런 게 왜 보이고 들리고 왜 망상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그게 이것이 은유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은유가 주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이제 저는 증상을 약을 먹지 않고 통제력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정신장애인 동료들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이 있으니까 아파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저희 파도손에는 당사자 직원들이 26명의 이제 급여를 받고 일을 하는데요. 다 지역사회에 고립된 이제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 동료들도 이렇게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많은 교육을 하고 또 함께 동반 성장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도 이제 증상이 많이 심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저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저 역시도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으면서 지금은 자살 충동이 사라졌어요. 자살 충동이 잘 사라지기가, 시도했던 사람들은 사라지기가 어렵습니다. 자살 충동이 사라진 게 한 몇 년 안 됐어요. 한 2, 3년 사이에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동료들한테 정신장애 당사자들 고립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본인들의 경험을 잠깐 얘기해 달라고 해서 몇 분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또 1년 동안 그 집안에만 있었던 당사자가 이제 자해 충동, 자살 예방 센터 등에 전화해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머님의 동료로 좀 좋아졌고, 특히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고립되었을 때. 또
정신장애인들은 대다수 고립의 경험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 있다고 고립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도 고립이지만 가족 안에서도 고립이 돼요. 또 사회 안에서도 가족 자체가 고립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도 사회적 고립으로 봅니다. 사회적으로 단절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당사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말할 사람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또 이 고립이 되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은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고 또 발병 이후에 소문이 나는 것. 나에게 정신병원에 갔다 왔다. 뭐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굉장히 사회적 멸시가 심하잖아요. 소문이 날까봐 이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이 마을 안에서도 고립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저희가 26명의 당사자들이 직원으로 일하는데 물어보면요 다 있어요. 다 이 정신장애와 이 고립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사회에서 고립된 사람들 중에 중증의 정신질환을 동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또 여러 또 동료들의 고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자료집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립이 시작되면요 가장 좀 많이 특징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원래 사람은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상황이 나아지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이게 증상이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깥에 나가는 게 두려워지게 되고 아까도 얘기했죠. 일반 사람들도 말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동료들은 말할 사람이 더 필요한데 왜냐하면 증상이 있을 때 이해를 받지 못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당사자들이 언제 이 고립의 해소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내가 일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이게 자립입니다. 자립을 하게 됐을 때 진정으로 이제 고립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인간관계가 단절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림에 보여드렸지만 바로 그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방문해야 될까라는 문득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저한테는 저도 도움이 필요했었거든요. 근데 고립되어 있는 사람은요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보를 전달해 주고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립되었을 때 사회복지 서비스에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고 옆에 보면 저희 파도선의 위기쉼터에서 자살 시도를 했던 당사자를 위로하는 장면이에요. 저희 동료가 저희 그 동료 이렇게 토닥거리고 있는 동료도 자살 시도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질감이죠. 이런 동질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정신장애 물론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정신적이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우리 지역사회에서 흔히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한 아주 특별한 감수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반 환경 적응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일단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정신장애 당사자를 이해하는 환경이 아니라면 증상이 악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장애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증상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지? 거기다 잔소리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라는 이렇게 우려 섞인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중증의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을 고립된 사람을 지원을 할 때는요. 증상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증상에 대해 그래야지 그 사람을 악화시키지 않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먼저 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너무 의사가 되려고 하세요.
전통적인 정신의학적 처치나 약물 치료가 당사자의 트라우마 치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물은 증상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해요. 당사자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동료의 마음과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심, 증상을 이해하는 사람과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림을 그려놨죠. 왜 정신장애인들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까? 지역사회에서 치유할 수 없을까요?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회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위기지원이에요. 고립된 당사자를 지원하는 그 시스템은 바로 위기지원에 들어갑니다. 다 삶의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바로 위기지원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이 위기지원이 바로 우리 지역사회의 중증의 정신장애를 케어할 수 있는 인프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지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반드시 우리 지역사회에서 갖추어야 되고요. 다른 것도 다 필요해요. 선택지죠. 그리고 바로 사람의 약이다. 이해심, 공감. 증상은요, 당사자들의 또 다른 비언어적 표현이에요. 증세를 언어로 듣는 것, 보고 듣고 느끼고 이해하는 것. 그래서 이해심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당사자는요, 자기 옹호 능력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게 고립된 당사자들에게 가장 필요하고요. 저 조금만 저 옆에 제가 동료 지원한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거든요.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이 당사자의 고립 해소를 위해서 지역사회 팀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고립된 당사자를 지원할 때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상담 역량을 가지고, 이 상담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바로 이 상담 서비스 중에 제일 중요한 핵심은 정서적 지지입니다. 정서적 지지를 반드시 역량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을 연결을 하고 사회와 끈을 만들어 가는 거죠.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점차로 늘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동질감,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네트워크와 연결을 하는 거죠. 옆에도 이제 지원하는 그 장면입니다. 또 당사자의 고립 해소를 위해서 고립될수록 자신만의 독백 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립되어 있는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이때 당사자가 이 독백 속에서 나는 결코 정의 내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증상 경험들을 하거든요. 이 경험들은 당사자들한테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그 소중한 경험들을 자세히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상에 대해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고, 증상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모두가 의사가 돼가지고 증상이 있는 사람을 다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증상이 없는 상태 돌려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 안 되니까 일단 우리가 듣는 훈련을 엄청나게 잘 하는 게 도움이 돼요. 기다림과 인내심을 바탕으로 끈기 있게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는 것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특히 고립된 당사자들 같은 경우도 인격교육과 자기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사회가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제가 고립된 정신장애 당사자 지원 사례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거든요. 사진도 보입니다. 지역에 방치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방치되었던 그런 당사자를 지원하는 사진이에요. 가정으로 방문을 하고 소통을 하고 거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사진을 적어 놓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가게 해준 그런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분은 병원에 있는 동안 병원에 계셨거든요. 태어나고 났는데 사망 신고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이 돼서, 그래서
이 사회로 다시 복귀하기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놓았습니다. 한 인생사에서는 대단한 사건이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한번 도움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자료 집에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저희 정신장애인 당사자들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해심이죠. 이해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 주시고 현장을 활동을 하시는 수많은 선생님들께 또한 저희 고립된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많은 도움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 파도손 이정화 대표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 제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과 이런 것들을 또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증상을 잘 모르고 이 상황을 모르다 보니까 약간 정신장애인 분들 만나는 것을 좀 두렵거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말씀해 주신 거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들어주는 사람이 돼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두 분 삶의 경험 과정 잘 들었고요. 채팅창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두 분 대표님께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고 계셔서요. 저희가 이따 그 내용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토론 시간을 통해서 여러 질문 남겨주신 것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중간중간에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되게 많은 의견들을 주시고 또한 그 속에서 서로의 질문과 서로의 대답과 이런 것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안에서 서로 소통하는 이런 시간들이 너무 또 저희한테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었고 많은 의견들이 남겨 있었지만 딱 하나만 저희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두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고 이 자리를 끝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복지기관에서 일하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기존의 사례관리 아니면 기존의 역할과 이런 고립의 당사자분들과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대표님께는 제가 유승규 대표님께는 청년의 고립에 된 상태에 있는 당사자분들을 만날 때 우리 복지기관이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지, 그다음에 저희 이정화 대표님께는 정신장애인 분들을 만날 때는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좀 질문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유승규 대표님 먼저. 네네. 최근에도 이런 세미나나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할 때 항상 복지사분들이 오셔서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교재도 마땅히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너무 힘들다. 방문 상담하고 있는데 안 상하는 음식들 위주로 집 앞에 놓고 오긴 하는데 이게 맞는 거냐, 너무 힘들다, 지친다, 이런 얘기들이 계신데, 그러니까 사실 당사자의 특성을 이해하면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지쳐요. 그래서 지원자가 안 지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해부터가 서로 오고 가서 교제화가 되는 작업들이 사실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랄까요, 사실 청년의 입장에서 저는 복지관이 사실 뭐 하는 데인지 잘 몰라요. 지금도 한 문장 써보라 그러면 아마 모호하게 쓸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에게 사실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청년들이 와도 되는지에 대한 옵션을 던져주는 게 일단 시작인 것 같아요. 여기 와도 되는 거였구나,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만 오는 게 아니구나, 이런 인식이 먼저 갖춰져야 될 것 같고, 복지관에도 청년 복지사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뭔가 잘 브랜딩해서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또한 그러니까 아까 하도손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당사자에 대한 이해 없이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음표가 뜨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모두. 사실 이런 토론이나 상호간에 이야기할 시간이 사실 많아야 되거든요. 저희한테도 한번 찾아오실 수도 있거나 저희도 한번 갈 수 있어서 복지관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근데 그러면 이런 거 해보면 어떨까요? 아이디어가 사실 그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파이 심리 상담센터라던가 아니면 GL 청소년 연구소 이런 곳들에서는 양성 교육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그걸 들어보시면
훨씬 더 감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는 청년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메시지들 보니까 우리도 약간 기존의 전문가분들에 대한 교육 과정도 좀 필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양성하고 있는 은둔고수 분들을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광주에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가 생겼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한테 용역 의뢰가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부모님 교육 혹시 해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복지관에서도 시도해 보실 법한 게 아닌가. 당사자에 대한 접근은 아직 좀 어렵더라도 부모나 주변인들에 대한 교육은 충분히 한번 시도해 보실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이정화 대표님. 네. 이 지역사회복지기관에서 좀 정신장애인들에게 좀 해줬으면 하는 도움은 일단 충분한 정보의 제공, 또 복지 네트워크라든가 사회적 자원에 대해서 충분히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수만 명이 병원에서 못 나오고 있어요. 편의시설의 시대잖아요. 근데 아직 탈원화도 못하고 있는 게 정신장애인 영역입니다. 그만큼 지역에서 정신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쯤 만들어가는 이 지역마다 다 틀려서요. 서울은 또 구마다 틀리거든요. 서울도 틀리고 또 지역으로 가면 또 너무 방대하니까 지역마다 다 틀린데 일단 사회적 자원을 연결을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제가 증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진단명으로 보지 않는 것. 진단명으로 보지 않고 정말 많은 당사자들이 이 질병과 외로움이 관계가 있어요. 외로움 속에는 존중받지 못했던 경험과 바로 편견 때문에 많이 힘들기 때문에 편견 해소를 하도록 굉장히 노력을 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질병보다 더 힘들다고 많은 당사자들이 호소를 하고 있고요. 이 정신건강 인프라가 아예 없는 데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데는 좀 당사자들이 있으면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준다든가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고자 한다면 무엇이든지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복지의 영역도 이제 그런 시대에 다가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네, 두 분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사회적 고립가구 분들에게 많이 필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관계를 만드는 거, 뭐 역할을 드리는 거, 그다음에 공간,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거가 중요할 텐데요. 일단 복지기관은 그 세 가지가 다 있는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이제 저희가 정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으로 오늘 이 시간을 끝내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질문은 저희가 이제 3차 포럼을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의 주제였던 부분입니다. 사회적 고립, 그 새로운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이 충분한가에 대한 이런 도발적인 질문으로 사실 시작을 했는데 두 분 대표님, 저희 사회가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응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충분하지는 않으니까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뭐 옛날에 이제 기생충 약을 꼭 먹어야 되는 시대. 구충제. 네. 네, 그렇죠. 구충제 관련 단체는 더 이상 구충을 할 필요가 없어서 기분 좋게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생겼잖아요. 이제 생겼다는 거는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고, 예를 들어서 저희 대표님, 파도선 대표님이랑 저의 이야기가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만나는 대상자는 사실 취약계층으로 인정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굉장히 힘들게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이분들을 양성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국가에서 할 일이지 이게 내가 할 게 맞나, 가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뭔가 나는 히키코모리 아니야 라던가 나는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인식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들 스스로의 인식도 개선될 여지가 많거든요. 아직도 아마 뭐 정신장애 분야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나는 아직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무슨 그런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아? 그러니까 아직은 좀 멀지 않을까. 올해 저희 국정과제 은둔형 외톨이 이슈가 편입됐어요. 그리고
그 인수위원회에서 저희 회사도 찾아오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아직 뭐 그렇게 뭐 물론 그 이후에 국책 연구들이 좀 실시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저는요 지금도 전화가 와요. 아 제가 40대인데요 20년 동안 은둔했는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경남 사천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현장에서 무기력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지원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정화 대표님도 네.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요, 전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전혀. 아, 네. 저 질문이 아주 도발적인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계라고 있잖아요. 한계 상황. 우리나라 자살 시도 아직도 1년에 보면은 정말 전시에서나 가능한 상황이래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회적 고립에 대해서 정말 충분하지 않아요. 전쟁터에 사는 것 같았거든요. 남들은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우리 여기 무슨 총칼이 날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전쟁터인 것 같다. 그런 한계 상황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3차 포럼으로 사실 사회적 고립 대응 충분한가를 논의하기에는 다소 짧은 시간일 수도 있고 그런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포럼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사회적 고립 대응에 대한 충분한가를 살펴본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대응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포럼 신청을 받을 때 저희가 사전 조사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혹은 이웃이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다면 무엇이 제일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질문에 뭐 경제적 지원, 물질적 지원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이웃, 관계, 심리 정서적 지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외로움과 고립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 삶의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고 불안감이 엄습해오는 아까 그 이정화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전쟁터에 있는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에 대한 대응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 아닐까라는 부분을 사전 신청해 주신 많은 분들과 저희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연결을 위한 도구가 정책이나 제도, 뭐 물질적 지원이나 의료적 지원 등 다양할 수는 있지만 이런 도구가 사람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또 오늘 이 시간 깨닫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3차 포럼으로 저희가 어떻게 사회적 고립 지원 대응체계를 다 마련할 수는 당연히 없지만요. 그 대응책이 무엇을 중심에 놓고 가야 하는지는 좀 알게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사람과 사람이 연결될 때 우리의 존엄성은 회복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포럼이었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포럼 오기 전에 한번 세어보니까 평균 한 누적근 2만 명 넘게 보신 것 같고 매번 3,000명 이상의 조회수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바라봐 주신다면 언젠가 저희가 다시 사회적 고립 대응 충분한가라는 논의할 때는 좀 충분하다라는 답을 내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저희 또 잘 준비해서 내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을 뜨면 텅 빈 천장 고요한 정막 흐르고 도망갈 길을 찾았지만 결국 미로를 만들었네. 누구와도
듯 하더라